자, 이번 시간 CFP 재무설계 원론 첫 번째 시간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FP 관련돼서 재무설계 원론 과목과 그 다음에 사례형 과목을 담당하게 된 김범곤 CFP입니다. 자, 우선 CFP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CFP 시험과 관련돼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관련 구성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합격 전략과 관련된 부분들 먼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재무설계 원론과 관련돼서 첫 번째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구성을 잠깐 살펴보시면 자, 시험은 일단 토요일 날 진행되는 지식형 시험이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일요일 날 진행되는 사례형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토요일 날도 있고요. 일요일 날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력 관리를 조금 잘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먼저 토요일 날 진행되는 지식형을 한번 보시면 자, 과목은 전체 7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FPK에서 배운 과목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무설계 원론과 재무설계사 직업 윤리를 하나로 묶은 다음에 한 과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출제 문항수는 한 20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무설계 원론 관련돼서는 재무설계 개론에서 배운 내용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들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업윤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은퇴설계, 부동산 설계까지 해서 뭐 모듈 1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는 1교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셨죠? 그래서 1교시는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에 걸쳐 시험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교시를 보시면 투자 설계와 세금 설계와 상속 설계를 묶어가지고 대략적으로 1시간 50분 동안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식형 시험 시간을 전체 따지면 3시간 한 50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 출제 문항수는 170문제가 됩니다. 제가 시험 봤을 때는 200문제였는데 그래도 한 30문제 정도는 줄었고요. 그다음에 합격 점수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식형에서 일단 70점 이상을 획득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과락 기준이 있습니다. 자, 과락은 동일하게 40점. 그래서 최소 한 과목에 40점 이상 점수를 획득하고 평균이 70점 이상이게 되면 지식형 시험에 합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식형 시험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시험이 무려 저녁 7시 10분에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일요일 날 사례형 시험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사례형 시험도 오후에 보면 좋겠지만 아침에 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끝나고 일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사례형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례형은 첫 번째로 단일 사례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합 사례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 종합 사례라고 하는 과목이 존재합니다. 자, 우선 단일 사례라고 하는 것은 자, 7개 과목에 대해서 각각의 3문제에서 한 4문제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시험 문항수는 약 한 30문제 정도가 됩니다. 자, 여기에 복합 사례 한 세트가 합산이 돼서 전체 10문제가 플러스 돼서 우리 3교시에는 전체 40문제를 문제풀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교시는 단일 사례 한 세트와 복합 사례 한 세트 이렇게 해서 전체 40문제. 그래서 시험 시간은 2시간 정도 되고요. 자, 우리가 사례형 문제 한 문제 풀이할 때 걸리는 시간은 대략적으로 3분 정도를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4교시로 넘어가게 되면 복합 사례 한 세트, 두 세트와 그다음에 종합 사례 한 세트 해가지고 전체 40문제를 이제 또 문제를 풀게 되고요. 대신에 4교시는 시험 시간이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3교시는 2시간 동안 시험이 진행되는데 자, 4교시의 경우는 2시간 30분 동안 시험이 진행이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30분이 더 늘어났냐? 이때는 종합 사례에서는 우리가 이 고객의 정보를 분석해야 되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객의 정보들이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그 정보와 그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지는 정보를 합산해서 문제를 푸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거와 관련돼서는 우리 어차피 CFP 사례형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모두 다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다시 함께 심도 깊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시험이 토요일 날도 있고요. 일요일 날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토요일 날 시험 끝나고 나서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제가 예전에 한번 무리했다가 전 시험을 2번을 봤는데 한번 떨어진 경험이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토요일 날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좋은 컨디션으로 일요일 날 오전에 시험을 잘 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려 시험 시간이 8시간 20분이나 됩니다.
꽤 길죠. 이틀 동안 8시간 20분은 시험 보아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 그냥 공부만 하기도 힘든데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전체 문항수도 250문항이나 됩니다. 그래서 체력 관리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당 부분 많은 학습 시간을 요하는 그러한 자격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평균 70점 이상 획득하셔야지 합격 점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식형에서 내가 70점을 맞더라도 일단 70점을 맞고 그 다음에 사례에서 70점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평균이 70점이 딱 돼서 합격을 하는데, 자, 만약에 내가 사례 공부를 조금 잘해서 사례에 80점이 되고요. 지식형에 60점이 됐다라고 한다면, 자, 이 둘도 합치면 평균이 70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사례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례형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성향을 잘 찾아가지고 둘 중에 한 곳에는 고득점 전략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례형이 고득점 하기에는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뒤에 합격 전략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효율적으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을 전체 시험에 만약에 응시했다. 그래서 내가 지식형이랑 사례형을 모두 다 응시했다라고 해서 평균 70점이 넘어가면, 자, 이때는 전체 합격이 됩니다. 자, 다만 과락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불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 40점 이상 점수 획득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식형 문제가 전체 170문항 중에 70% 이상, 즉 119문제 이상을 득점했다. 자, 이러면 70점이 딱 됩니다. 그리고 사례의 경우는 70문항 중에 70%인 56문제 이상을 득점하게 되면 전체 평균 70점으로서 우리가 CFP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부분 합격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은 70점 이하이지만 지식형 또는 사례형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부분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부분을 합격했었을 때 자, 어떻게 적용이 되냐?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을 합격했을 경우에는 자, 1년 이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2번 정도는 더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식형이랑 이 사례, 자, 모두 다 응시를 해요. 자, 근데 사례는 붙고 지식형 떨어졌다. 얘는 몇 번 더 시험 볼 수 있다. 자, 2회에 걸쳐서 더 시험을 볼 수 있다.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들 한꺼번에 공부해서 한 번에 합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 기간이 좀 상당히 좀 길잖아요. 그래서 1년 내내 CFP를 공부하게 되면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둘 다 잘 응시해서 한 번에 합격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합격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합격 유효 기간은 합격 원로부터 5년. 자, 우리가 이제 CFP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CFP 시험 인증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인증 요건 중에는 자, 3년의 실무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금융회사에 재직분인 분들 거기에다가 3년 이상 재직했다라고 한다면 CFP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자격 인증자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나는 현재 학생이다. 아니면 금융회사에 재직을 하고 있지 않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 3년의 실무 경험을 충족해야지 CFP 자격 인증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합격과 인증자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합격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만약에 CFP 인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CFP 시험에 다시 응시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취득했던 여러 수강생들을 보면 대부분 인증을 안 해서 취소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꾸준히 인증하셨을 때 좋은 쓰임새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CFP 자격시험의 합격 전략과 관련돼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재무설계 원론을 공부를 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사실상 재무설계 원론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맨 마지막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재무설계 원론을 먼저 공부를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CFP 사례형을 먼저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사례 중에도 단일 사례를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사실.
자, 그러면 단일 사례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1단계 화폐의 시간 가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CFP 시험은 다른 시험과 달리 뭘 씁니까? 재무계산기라고 하는 계산기를 사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이론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최소 2주 정도는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재무계산기 활용하는 활용 방법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화폐의 시간 가치와 관련된 이론에 대한 학습을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1단계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단계인 재무설계 원론,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은퇴설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 공부하실 때 마음 단단히 가지시고 재무계산기 사용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2단계, 3단계, 4단계는 이 화폐의 시간 가치와 관련된 학습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에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재무설계 원론, 그다음에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은퇴설계를 공부하게 되고요. 자, 은퇴설계는 나중에 공부할 때 은퇴설계 관련 로직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무조건 별표 치고 로직을 숙지하셔야지 은퇴설계와 관련된 사례 문제를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 한 2주 정도, 그 다음에 재무설계 원론 1주, 그 다음에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1주, 그 다음에 은퇴설계 1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 한번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TVM 학습 과목에 대한 공부가 끝나게 되면 재무설계 원론, 그 다음에 보험설계, 은퇴설계와 관련돼서 뭘 하면 될까요? 테스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번에는 제가 테스트를 PDF 파일로 업로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 통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보시면 되겠고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5단계, 6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얘네들은 이제 세금과 상속인데요. 자, 세금과 상속은 상당히 이론이 많습니다. 자, 근데 이론만 공부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이론들을 세법이기 때문에 몽땅 다 암기라는 걸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금에 있어서는 뭐 종합소득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상속의 경우는 민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상징세와 관련돼서 상속 증여와 관련된 계산 구조, 그 다음에 계산 사례들을 모두 다 공부하고 암기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세금과 상속설계 공부할 때 좀 다소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극복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자, 세금 일주일, 그다음에 상속 일주일 이렇게 해가지고 자, 마찬가지로 세금 상속이 끝나게 되면 얘네들도 뭘 해야 된다? 테스트를 통해서 나의 실력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단계, 8단계로 넘어가면 자, 투자 설계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자, 투자 설계는 엄청난 공식들이 있고요. 자, 공식만 암기하면 1분 이내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다양합니다. 다만 공식을 암기하지 않으면 영원히 문제를 풀 수도 없게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설계에도 은근히 공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중심의 학습 과목인 자, 투자 설계와 부동산 설계 공부할 때는 우리 노트에다가 공식을 적고 문제를 풀고 공식을 적고 문제를 푸는 그러한 반복적인 행위를 상당히 많이 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7단계와 8단계도 마찬가지로 각각 1주씩 학습을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또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하게 단일 사례만 보더라도 자, 화폐의 시간가치 2주, 그 다음에 나머지 7과목 전체 7주 해서 대략적으로 9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죠? 그래서 1단계만 수행하는데도 대략적으로 2달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아셨죠? 그리고 2달 안에 이것을 100% 잘하는 분들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명확하게 평일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학습 계획 세우시고요. 자, 주말 하루는 무조건 하루 종일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CFP를 공부를 하는데 평일에만 공부해서 합격했다 본 적 없습니다. 주말에는 반드시 둘 중에 토요일 또는 일요일 하루는 하루 왼종일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도서관에 가서 예전에 수능 공부하듯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학습 시간이 부족합니다. 됐죠? 이거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단일 사례 공부가 끝나면 자, 이제서야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식형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일 사례를 9주 동안 공부했는데 지식형 공부하다가 다 까먹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자, 이렇게 단일 사례 테스트 항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원론보험 은퇴 테스트 보는데 뭐 30분씩이면 다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30분씩 이렇게 열심히 시간을 투여해 가지고요. 계속적인 반복 테스트를 진행하시면서 기억을 되살려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식형 공부를 하는데, 자, 무조건 지식형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종합사례와 복합사례 학습을 같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CFP 공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학습량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죠? 학습량이 절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그런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지식형은 뭘 먼저 공부하냐? 반드시 세금과 상속을 먼저 공부하세요. 자, 왜냐하면 얘네들도 나머지들도 사실 공부해야 될 양은 많은데요. 자, 세금과 상속은 뭐가 선행돼야 돼요? 암기라는 게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보다는 상당 부분 좀 오랜 시간 공부하는 게 점수 획득에 유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금과 상속을 잘 공부하면 이 종합사례와 복합사례 공부할 때 매우 유리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는 세금 설계 공부하시고 두 번째로는 상속 설계를 공부합니다. 각각의 공부 기간은 다 일주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설계와 은퇴 설계는 속성이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서 일주 이렇게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와 부동산, 공시과 관련된 이러한 과목들도 살짝 묶어서 공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해야 될 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재무설계 원론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7단계까지 공부하게 되면 지식형 공부하는 데만 소요되는 게 바로 7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단계 9주, 그 다음에 2단계 넘어가서 7주 하니까 전체 몇 주가 돼요? 16주가 되죠. 자, 16주는 자, 한 달을 4주로 봤을 때만 놓아도 약 4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CFP 시험 공부 기간을 약 한 5개월 정도 잡고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지식형 학습 순서는 세금, 상속, 보험, 은퇴, 투자, 부동산, 재무설계, 원론 및 직업 윤리 공부하시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복합사례와 종합사례, 그 다음에 단일 사례는 계속 테스트를 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 까먹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1단계가 끝나게 되면 2단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2단계도 여러분들 충분히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3단계는 이제 실전 모의 테스트를 진행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모의 테스트를 하냐? 바로 시험 3주일 전에 1차 테스트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2주일 전에 2차 테스트, 그 다음에 일주일 전에 3차 테스트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시면 당연히 지식형과 사례형이 있는데요. 자, 지식형은 그냥 평일에 틈틈이 시험 보시고요. 사례형은 반드시 주말에 시험 시간과 동일하게. 자, 3교시가 10시부터 12시까지. 그죠? 4교시가 12시 30분부터 3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자, 3교시 시간 맞춰서 주말에 테스트 보시고, 그 다음에 4교시도 시간 맞춰서 테스트 보는 연습 충분히 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계산기를 가지고 주어진 시간 안에 답을 도출해 내야 되는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전처럼 연습하지 않게 되면 그냥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죠? 그리고 모의 테스트 점수는 대부분 50점밖에 안 나와요. 장담하는데 대부분 50점 나옵니다. 50점 많이 나오면 한 60점 정도?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이미. 알죠? 어렵습니다. 그냥 제가 만들었지만 그냥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왜 어렵게 만들어 놨을까요? 공부하라고. 그리고 타 교육기관 것도 그냥 어렵습니다. 알죠?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5, 60점 나오면 그렇구나. 대신에 자, 복습을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해서 자, 모의고사만 해도 약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자, 그래서 1단계에서 우리 9주 동안 공부를 했어야 되고요. 2단계는 7주, 그 다음에 3단계는 자, 3주. 그래서 전체 19주 정도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플러스 1주는 뭐 해야 돼요? 이제 최종 정리. 그래서 대략적으로 약 한 20주 정도의 공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공부를 잘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격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식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례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합격 전략 중에 사례형을 먼저 하는 이유는 사례형은 단기간에 공부해서 점수가 안 나옵니다.
다만 지식형인 경우는 단기간 공부하게 되면 최소 60점은 무조건 나와요. 최소.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두 다 AFPK를 합격하고 CFP를 응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본 지식들은 다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간 공부하더라도 최소 지식형은 한 60점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다만 사례의 경우는 단기간 공부하면 그냥 점수가 아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사례 점수를 한 대략 한 80점에서 한 85점 정도 목표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사례에서 80점이 나오면 지식형에서 몇 점만 나오면 돼요. 60점 정도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둘이 합쳐서 평균 70점이 돼서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식형의 평균을 80점 맞는 게 매우 어려워요.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뭐 AFPK의 한 5배는 될 거예요. 양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이 개인재무설계집 한 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러한 사례형의 많은 반복을 통해서 80점 이상 목표로 삼으시고요. 자, 지식형은 그에 상응하는 점수를 획득해서 전체 평균 70점만 넘으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사례형 공부를 반드시 훨씬 많이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틈틈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각각 환경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방법들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일단 중요한 것은 사례 점수를 빨리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고 지식형은 어느 정도만 공부하게 되면 합격 점수 나오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공부를 잘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례 고득점 전략을 통해서 우리 CFP 시험을 5달 안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여러분들 환경이 좀 다 다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조금 철저하게 세우셔서 CFP 공부에 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우리 CFP와 관련된 기본적인 시험 관련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재무설계 원론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무설계 원론은 일단 15문제가 출제되고요. 자, 여기에 이제 직업 윤리가 붙겠죠. 그래서 윤리의 5문제. 그래서 전체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윤리는 떨어져 있는 과목이 아니라 재무설계 원론에 붙어 있는 친구, 동반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1장에서는 재무설계 2의 파트, 이건 뭐 AFPK 과정에서 배운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장의 재무설계 프로세스도 이미 배웠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재무계산기를 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리고 출제 비중도 보시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한두 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장의 재무상태 분석과 적용 부분이 별도로 떨어져 있는데 이제는 재무계산기를 통해서 고객의 필요자금, 준비자금, 부족자금, 그 다음에 각각의 수익률, 그 다음에 저축액을 우리가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과 적용과 관련돼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4, 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자, 그리고 지식형이라고 해서 계산 문제가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한 이해 부분은 계산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략 4문제에서 6문제. 그래서 사례 공부를 안 하고 우리가 지식형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계산 문제에서 다 그냥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산 문제가 최소 한 10%에서 한 20% 정도 나와요.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계산기, 재무계산기 사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식형 시험을 보더라도요. 자, 그 다음에 5장 관련돼서는 재무설계 실무 사례와 관련된 부분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 과정에서는 재무설계 개론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이론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한다면 자, CFP 과정은 원론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재무설계와 관련된 실무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실무 사례와 관련돼서도 한 3문제에서 한 5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3장, 4장, 5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6장은 고객의 이해,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이제 재무 상담이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을 하는데요. 고객과 소통하는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출제 비중으로 봤을 때는 3장, 4장, 5장이 조금 더 중요하구나라는 부분들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1장의 학습 목표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자, 일단은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자, 재무설계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이해하자. 요게 바로 AFPK 과정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학습 중요도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뭐 그냥 CFP 자격 인증자 역할 사명, 그다음에 재무설계사의 보수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먼저 1번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로 넘어가서 우리 재무설계의 이론적 배경 관련돼서 전체 4개의 주제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개인의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이론, 자, 두 번째로는 소득과 소비 지출 관련 이론, 세 번째로는 생애 주기 모형, 네 번째로는 개인의 제한된 합리성을 설명하는 이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4개의 주제가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2번과 3번 이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론 잠깐 보시면, 자, 수요 공급의 원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그 상품의 서비스의 가격이 결정된다. 그래서 수요라고 하는 것은 사고자 하는 욕구고요.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팔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러면 사고자 하는 욕구가 높으면 높을수록 살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이때는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팔려고 하는 욕구이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가격 상승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공급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가격 하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수요 공급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재무설계는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무적, 그다음에 비재무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이다. 이게 뭐 일반적인 재무설계의 정의죠. 그래서 개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재무설계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 수행을 위해서는 금융환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저축이라는 행위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투자라는 행위도 합니다. 그죠? 이러한 여러 가지 금융투자와 부동산 투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 금융시장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아시죠? 그래서 금융환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것을 수요 공급의 원리로 일단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서는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시면 이제부터는 중요합니다. 자, 소비자 선택 이론 내용을 먼저 볼게요. 자, 소비자는 주어진 자원 내에서 자신의 선호 체계에 따라서 자원을 배분하여 최대한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하고자 하는데, 자, 이러한 개인의 선택 행위를 설명하는 이론이 소비자 선택 이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5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뭘 선택할 거냐면 최대한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냥 쉽게 돈을 벌어서 어디에 소비하는가? 최대한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 곳에 소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한 이론이 바로 소비자 선택 이론이 되겠고요. 두 번째, 자, 개인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상품을 일관성 있게 비교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전자제품을 구매한다라고 한다면 리스트를 쫙 작성을 하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의 뭐 성능 혹은 가격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 있게 비교할 수 있고를 조금 고급지게 표현하면 선호의 완비성과 이행성, 그다음에 이러한 판단은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호의 연속성, 그다음에 한정된 자원 내에서 예산 제약에서 가장 큰 만족,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 최적의 선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냥 소비자 선택 이론의 기본적인 개념이 된다. 자, 그리고 한계점이 존재하는데요. 자, 완전한 정보와 합리적 경제 주체를 가정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정보를 다 주더라도 개인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완전한 정보를 갖기 어렵고 선호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며 항상 이성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가 주어지더라도 소비자는 비이성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따라서 소비를 위해 완전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쉽지 않고 개인의 선호는 변화하며 항상 이성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뭐다? 소비자 선택 이론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 부분이 바로 소비자 선택 이론의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기대 효용 이론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학자들이 등장하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기대 효용 이론과 학자는 그냥 살짝 연결하는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 안 되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연결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용 이론은 폰 노이만과 모겐스턴이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했다. 첫 번째, 소비자가 처한 불확실성 하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게 바로 기대 효용 이론이다. 그래서 개인은 선택의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주식이라고 한번 볼게요. 내가 주식을 매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한 거죠. 결과. 그래서 이러한 개인의 선택의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각 대안의 기대 수익이 높은 것이 아니고 기대 효용이 극대화되는 대안을 선택한다라는 게 바로 기대 효용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보다는 기대 효용, 즉 만족도가 큰 대안을 선택한다. 이러면 기대 효용 이론과 연결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 하에서의 선택은 위험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개인의 위험 수용 성향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위험 수용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투자할 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성향이 공격적인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립적인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격, 중립, 안정으로 나눠서 위험 수용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뭘 결정해요? 주식 투자 비중을 결정을 합니다. 아무튼 위험 수용 성향에 따라서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위험 회피 성향일 경우에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대안이 있더라도 위험이 더 적은 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위험 선호를 선호하는 성향일 경우에는 좀 다소 공격적인 그러한 대안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기대값을 제공하더라도 위험성이 큰 상품을 선호한다.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위험 회피 성향은 안정적인 것. 위험 선호 성향은 조금 다소 공격적인 큰 상품을 선택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적용 분야를 보시면 위험 수용 성향을 고려한 설계안의 제안. 이거는 투자 설계랑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공격형이다라고 하면 주식의 한 70%, 중립이다라고 하면 주식의 50%, 안정형이다라고 하면 주식의 30%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고객에게 이렇게 제안하는 것. 그죠? 그래서 위험 수용 성향을 고려한 설계안의 제안. 그다음에 보험을 통한 위험관리, 종신연금, 주택연금 가입 여부, 결정 등 불확실성을 내포한 재무적 의사결정에 적용될 수 있는 게 바로 기대 효용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특성 이론이고요. 누가 주장했냐면 랭거스터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보시면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은 가격 등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그 선택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특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이름이 특성 이론이에요. 즉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로부터 만족을 얻는 것은 아니고요. 제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그다음에 그 특성 때문에 만족을 얻는 것, 이것을 특성 이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유료 재무 설계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재무 설계 서비스 자체가 아니라 유료 재무 설계가 주는 어떠한 특성, 그 다음에 이점들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재무 설계를 통해 가질 수 있는 재무적 안정성과 성장성을 확인하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재무 비율 분석 같은 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안정성, 성장성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든지, 그다음에 재무적 불안감 해소 등의 속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무 설계 서비스 자체가 아닌 재무 설계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이점, 어떠한 특성, 속성에 의해 만족감을 얻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 특성 이론과 연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넘어가서 계획된 행동 이론이라고 해서 아젠이라고 하는 학자가 설명한 이론입니다. 종전의 합리적 행동 이론에, 그러면 종전의 합리적 행동 이론은 무엇이냐면 여기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은 스스로 그 행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 때 나타낸다고 보는 이론을 우리가 합리적 행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이유는 나의 주관이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판단될 때 사람들이 행동한다는 것. 이게 바로 합리적 행동 이론입니다. 근데 이러한 합리적 행동 이론은 자원이나 능력, 한계 등에 대한 영향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하고요. 이러한 한계점을 약간 보완한 게 바로 계획된 행동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합리적 행동 이론에 행동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이라는 변수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 시간, 재정적 여유 등의
지각된 통제감이 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서 개인이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바로 계획된 행동 이론이다. 그래서 그냥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판단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떠한 계획된, 그러니까 나의 주관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각된 통제감은 어떠한 행동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자, 이러한 것을 통해서 행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적용 분야를 보시면 재무설계안의 실행 의도를 증대. 자, 우리가 이제 투자라는 게 있고 저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대부분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투자를 해요. 근데 나는 극도로 안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금리가 낮으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은 합리적 행동 이론에 있어서는 되게 바람직한 겁니다. 하지만 자, 행동에 대한 지각된 통제가 그러니까 나의 기준이 접목됐었을 경우에는 나는 그냥 굳이 투자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성향에 맞게 저축을 하는 이러한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그냥 계획된 행동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적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 그 다음에 실천 행동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는 것, 이러한 분야를 적용할 수 있는 게 바로 계획된 행동 이론이다. 이 정도만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교환 이론입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자, 보시면 자, 개인이나 사회적 관계에서의 행동, 자, 보상에 따라 이루어지는 후회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자, 보상이 있어야 행동을 한다. 이런 건데요. 자,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노동력을 누군가에게 제공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죠. 만약에 내가 노동력을 제공을 하는데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보상이 있어야 행동한다. 교환 이론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투자 여부 결정 시 원금에 대한 시간 비용을 수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야 투자를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투자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소비를 미래로 밀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소비할 수 있는 것을 미래로 밀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 즉 수익이 있어야지 우리가 투자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에 상응하는 이익이 있을 때 우리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대 간 자원 이전, 상속. 자, 상속에 대한 행위도 교환 이론으로 설명이 되는데 살짝 좀 내용이 그렇긴 합니다. 내가 상속받은 게 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약간 좀 보상이 있어야 행동한다라는 관점으로 좀 정리가 될 수는 있겠으나 아무튼 세대 간 이전, 자원 이전, 이러한 행동의 행동 행위 이런 것들도 교환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음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다음 7번째 조절 초점 이론, 히긴스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행동은 향상 초점과 예방 초점에 따라 조절된다. 자, 그러면 향상 초점은 무엇이고 예방 초점은 무엇인지를 정리하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향상 초점 성향의 개인은 목표를 위해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소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을 바로 향상 초점 성향의 개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예방 초점 성향의 개인은 목표를 위해 특정 행위를 피하는 소극적인 행동을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CFP 시험을 합격을 하기 위해서 CFP 시험 합격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목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떠한 성향이 합격하는 데 더 유리할까요? 바로 향상 초점 성향을 가진 개인이 우리가 CFP 시험에 합격하고자 하는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도 공부에 임함에 있어서 내가 과연 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 수험생들을 살펴본 결과 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CFP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는 이러한 향상 초점 성향을 가진 개인이 되어서 CFP 시험에 반드시 합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방 초점은 뭐다? 소극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자, 향상 초점 성향의 개인이 고위험 상품을 더 많이 선택한다. 그래서 예방 초점이 고위험 상품을 더 많이 선택한다. 이러면 틀린 문장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금보다 펀드를 더 선호하고요. 그다음에 은퇴 준비 행동과 같은 특정 재무 목표를 위한 행동에서도 더 적극적이다. 왜? 목표를 위해서 열정적이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고객의 조절, 초점 성향을 재무 설계안 도출에 반영할 것은 설계안의 실행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라고 하는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자, 어떤 성향, 한 고객은 향상 초점 성향이 있고 한 고객은 예방 초점 성향이 있다. 자, 그러면 예방 초점 성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다소 좀 보수적인 걸 제안했었을 때 실행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향상 초점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때는 적극적 투자 전략과 관련된 부분들에 권유를 했었을 때 실행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성향들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재무 설계안을 제안하고 그다음에 실행도를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각각의 키워드들이 등장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인의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여러분들 키워드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소비자 선택 이론. 자,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그 근거는 돈을 벌어서 어디에 소비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최대한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 곳에 소비하는구나 라고 연결을 하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키워드, 선호의 완비성과 이행성, 연속성, 예산 제약, 효용 극대화, 최적의 선택은 소비자 선택 이론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대 효용 이론입니다. 자, 불확실성 하에서는 기대 수익이 아닙니다. 아셨죠? 기대 수익이 아닌 기대 효용, 즉 개인의 만족도가 극대화되는 대안을 선택한다. 이렇게 반대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불확실성 하에서는 기대 수익이 높은 것을 선택한다. 이러면 틀린 문장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불확실성을 내포한 재무적 의사결정은 개인의 위험 수용 성향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기대 효용 이론으로 연결합시다. 자, 다음은 특성 이론의 경우는 제품 자체가 아닌 제품의 속성이나 특성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결정된다는 거. 그래서 유료 재무설계를 선택하는 이유, 재무설계 서비스가 아니라 이러한 유료 재무설계가 가진 속성과 특성에 의해서 선택한다. 특성 이론으로 연결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계획된 행동 이론은 합리적 행동 이론, 행동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을 가미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약간 눈치를 보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네 주관을 갖다 심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 시간, 재정적 여유 이러한 것들을 가미시켜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 분야는 재무설계안의 실행 의도 증대, 재무적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 실천 행동에 대한 자신감 부여 등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됐다. 이러면 계획된 행동 이론으로 연결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교환 이론. 쉽죠? 보상이 있어야 행동을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시간에 대한 보상, 즉 수익이 있어야, 이익이 발생돼야지 투자를 한다. 그 다음에 세대 간 자원 이전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교환 이론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절 초점 이론은 향상 초점이 있었습니다. 향상 초점. 그 다음에 예방 초점. 향상은 적극적이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상당히 적극적인 성향, 그다음에 목표를 달성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인 성향, 예방 초점, 향상 초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조절 초점 성향을 재무설계안 도출에 반영할 것은 재무설계안의 실행도를 증진시킨다. 그래서 향상 초점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고위험 상품군을 빡빡빡 투자 권유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예방 초점을 가진 사람들에 있어서는 투자에 있어서도 약간 좀 보수적인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재무설계 원론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